결혼한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루고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아파트 청약 의혹, 오늘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수상한 대목이 많다 보니 여야 할 것 없이 따져 물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아들 부부의 불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도 훔치며 정면 돌파를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내놓을 생각이 있냐는 질문엔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고만 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한 지적에 여야 구분은 없었습니다.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명해 주세요. 네. 원펜타스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사퇴 안 하고 계시고 2년 전 결혼한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루고 위장미혼 상태로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토부 조사까지 착수된 상황. 이 후보자는 돌연 집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사이가 나빠져 부인과 살 수 없었다는 설명인데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사돈댁에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장남이 당시 스트레스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은 그 시기에 발병을 했습니다. 발병을 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실제 사용된 전기와 가스 데이터 등 아들이 함께 살지 않았다는 정황을 제시하자 가족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또 가족여행을 10일간 떠났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식사를 거기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스는 여름에는 의원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들 내외가 많은 노력으로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고 한 이 후보자. 호가 70억 원에 달하는 논란의 아파트를 팔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집을 저는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 직원은 결혼 후 부부관계가 파탄났어도 부양가족에 포함시킨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로 김용현 전 장관은 더더욱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다급해진 듯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를 향해 다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진관 백대현 판사를 흉기든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에 빗댔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한 전 총리가 벌벌 기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표한 게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벌벌 기었다는 거예요. 이진관이 눈치 보면서 뭐 자백하고 뭐 판사님 해가면서 이진관이 더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한 전 총리 재판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흐름을 끊는 게 전략이라며 스스로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진관의 흐름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얻은 게 뭡니까? 싸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흐름으로 바로잡기 위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런 투쟁이거든요. 이진관 재판장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재판장을 사이코패스에 빗대는 등 막말은 계속됐습니다.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한 전 총리 선고가 다음 달 내란 선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며 다음 달 선고는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자 다급해진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역효과만 불어올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특검은 앞서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법정 모욕도 양형 사유로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나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JTBC가 그 술자리 다음 날부터 동석자들이 대화를 나눈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장 의원의 성추행을 말했고 다른 참석자도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술자리에서 알렸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 의원을 그 자리에 부른 김모 비서관이 그때마다 수습하려 하다가 장경태 손 조심해야 하는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휘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4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한 여성 비서관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이틀 뒤 술자리 동석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한 여성 비서관이 장 의원이 피해 여성을 만졌고 남자친구가 열받아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그날 술자리를 정의 내리자 장 의원과 절친한 사이이자 그날 술자리로 장 의원을 부른 5급 비서관 김모 씨가 그냥 술 취해서 옆에 좀 달라붙어 있던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성 비서관이 피해 비서관이 중간에 얘기하긴 했다며 지금 이분 내 허벅지에 손 올리고 있는데 이거 뭔데란 식이었다며 반박합니다. 그러자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장경태 진짜 좁아서 본의 아니게 그랬든 그냥 편하다고 그랬든 손 조심해야 하는데라고 말합니다. 동석자들이 장 의원의 성추행 정황을 짚자 이렇게 말하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사건 다음 날에도 장 의원이 술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과 장경태 의원의 1대1 대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이 어제 무슨 일 있었냐? 아, 남친이 싫어하겠다고 적은 메시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를 본 한 여성 비서관은 남친이 싫어하겠다고 적은 건 기억을 하지만 기억 안 나고 싶은 것 아니냐며 냉소적 반응을 보입니다. 장 의원은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그 자리 자체의 성격을 저는 화기애애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 측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있었고 장 의원 본인도 남자친구가 분노할 만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던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요양원에 모셨던 90대 아버지가 또 다른 90대 노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점점 거동이 불편해져 숨졌습니다. 요양원은 살짝 다툰 걸로 판단했지만 유족은 뇌출혈까지 발생한 심각한 폭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자연 기자가 당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새벽 시간 잠에서 깬 두 노인.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침대로 이끌고 이불을 걷어준 찰나 폭행이 시작됩니다. 넘어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손을 휘두릅니다. 2분 동안 20여 차례 구타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예산의 한 요양원에 있던 90대 임모 씨는 같은 방 다른 90대 치매 노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볍게 어제 어르신들끼리 가면 말다툼에서 뭐 손하고 뺨 이런 데가 좀 상처가 있으시다. 하지만 폭행 뒤 급격히 활력이 떨어져 갔습니다. 눈도 못 뜨시고 허리 숙이고 있고 노인이라 활동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요. 의사는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뇌에 피가 고여서 피떡지가 지금 져 있다. 노화에서 실피줄이 터진 게 아니라 내부 충격에 의해서라고 하니까. 결국 지난해 11월 숨졌습니다. 주치의는 소견서에 타격과 폭행으로 머리 충격 등 뇌에 심각한 출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사료된다고 적었습니다. 요양원 보고서엔 드레싱 해드렸다, 응급 상황 아니라 판단했다고 기록됐습니다. 가족은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요양원 책임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태가 응급처치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처치는 해야 되지 않나. 돌아가시는 날까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예산경찰서는 가해 노인에게 상해치사, 요양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했고 지속 관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종전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실무회의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3자 회담도 오늘 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가 마주하는 건 러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끝내고 나옵니다. 1시간에 걸친 종전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안전 보장안과 재건 계획을 합의했습니다. Had a very good meeting with President Zelensky. Everybody wants to have the war end. We have questions with economic package, but I think 90% it will down. 같은 날 러시아에선 푸틴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이 만났습니다. Стороны будут поддерживать в дальнейшем плотные контакты друг с другом, как по-украински, так и по други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현지 시간 23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이 열립니다. 실무그룹 회의지만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세 나라가 얼굴을 마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새로운 국경을 되돌릴 순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3자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출범시킨 국제기구인 세계평화위원회의 첫 성과물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의장인 세계평화위원회에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20여 개국이 참가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